아줌마 술집 여자는 면회 안 돼. 젖을 다 내놓고 왔네. 위병소의 두꺼운 방탄 유리 너머로 툭 하고 던져진 말은 차가운 공기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하늘에서는 축복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부대 정문 앞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흙탕처럼 질척하고 더러워졌다. 강신혜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아주 천천히 고쳤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 코트, 그 안으로 살짝 보이는 붉은색 블라우스는 확실히 칙칙한 국방색으로 도배된 이곳과는 이질적인 색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할 이유는 아니었다. 그녀의 가죽 장갑 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그 톤은 707 시절 작전 브리핑을 할 때나 나오던 목소리였다. 위병 조장 완장을 찬 중사는 입에 문껌을 짝짝 씹으며 창문을 드르륵 열었다. 히터 바람과 함께 믹스커피 냄새, 그리고 묘한 비릿함이 훅 끼쳐나왔다. 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여기는 신성한 군부대라고. 어디 술 냄새 풍기면서 올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 복장은 또 뭐요? 면회 온 게 아니라 영업 뛰러 왔소? 오늘은 크리스마스라 간부들 다 쉬어. 헛걸음했네. 중사의 눈빛이 시내의 목덜미와 가슴께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명찰에는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부사수 병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중사의 눈치를 살폈지만 박 중사는 이미 자신의 작은 권력에 취해 있었다. 휴일에 근무를 서는 짜증을 만만한 민간인 여자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신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당장이라도 저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 저 건방진 혀를 뽑아버릴 수도 있었다. 그녀가 익힌 살상 무술만 수십 가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지휘관이 아닌 갓 입대한 조카의 이모 자격으로 이곳에 왔다. 조카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성이 끓어오르는 본능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오늘 내 조카를 면회하러 왔다. 이리 중대 이등병 최민우.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할 테니 위병소장에게 보고하고 문 열어. 신혜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박 중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동작을 멈춰 세웠다. 어허, 이 아줌마가 진짜. 보고는 무슨 보고야?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최민우? 그 찌질한 놈 이모였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순간 신혜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번뜩였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조카를, 내 핏줄을 건드리는 건 이야기가 달랐다. 말 조심해. 후회할 텐데. 후회? 푸하하. 야, 들었냐? 후회하신단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지 몰라. 여기선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야. 꼬우면 입대해서 계급장 달고 오시든가. 아, 10% 마담으로 취직시켜달라고 떼쓰는 건가? 박 중사는 낄낄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위병소 유리창을 탁탁 두드렸다.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태도였다. 계급장이라. 신혜는 나직이 은졸였다. 그녀의 손이 코트 안주머니로 향했다. 어쭈? 뭐 꺼내려고? 담배? 라이터? 아님 명함이라도 주시게. 나중에 가게 놀러 오라고. 마지막 경고다. 문 열어. 아, 진짜 말 많네. 야, 상황실에 보고해. 정문에 거동 수상자 출연. 술 취해서 난동 부린다고 해. 헌병대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박 중사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짐승에게는 짐승의 언어로, 군인에게는 계급의 언어로 말해줘야 했다. 신혜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 위로 눈송이가 하나 떨어져 녹아내렸다.
그녀는 저장된 단축 번호를 꾹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에도 박 중사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전화는 무슨 어디 기둥 서방한테라도 이르시게. 해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부대에서 10년 굴러먹은 박철민이야. 사단장님도 나 보면 껄껄 웃으면서 담배 나눠 피우는 사이라고. 뚜루루.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사단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한 목소리. 신혜는 박 중사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술 끝이 서늘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김 소장 나다. 707 강신혜.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짧은 침묵 그리고 우당탕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아마도 사단장이 너무 놀라 의자에서 일어난 모양이었다. 강 장군님? 아니 사령관님. 갑자기 어인일이십니까? 제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헬기라도 보냈을 텐데. 헬기라. 안 그래도 자네 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군. 예. 그게 무슨. 내가 지금 자네 부대 정문 위병소 앞이다. 신혜는 껌을 씹으며 짝다리를 짚고 있는 박 중사와 눈을 맞췄다. 박 중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사단장 좋아하시네라며 입모양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네 부하가 나보고 술집 여자라며 문전박대를 하는군. 젖을 다 내놓고 영업을 뛰러 왔냐고 묻더군. 성희롱은 덤이고.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어느 놈입니까? 사단장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 낮게 깔렸다. 박철민 중사라던데. 자네랑 담배도 나눠 피우는 막역한 싸이라면서 내가 그 우정을 방해한 건가? 사령관님, 지금 당장 그리로 가겠습니다. 5분, 아니 3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미친 새끼를 당장. 5분 주지. 헬기 띄워. 눈이 많이 오니 조심해서 오고. 신혜는 전화를 뚝 끊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박 중사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씹던 껌을 멈추고 신혜를 노려보았다. 뭐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연기 한번 그럴듯하네. 신혜는 대답 대신 선글라스를 벗었다.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다. 수많은 전장에서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위병소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박철민 중사.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박 중사가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왜 이름을 부르고 지랄이야? 지금 그 건방진 입 다물지 말고 계속 털어봐. 5분 뒤에도 그 입이 열려 있을지 궁금하니까.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두두두두 하는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눈보라치는 하늘 저편에서 성탄절의 산타클로스 대신 분노한 사단장이 날아오고 있었다.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산짐승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고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아주 불길한 리듬으로 공기의 진동을 바꿔놓고 있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땅바닥에 쌓인 눈을 미세하게 떨게 만드는 물리적인 압력이었다. 시계 바늘은 오후 5시를 갓 넘기고 있었다. 겨울산의 해는 이미 능선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 굵어지는 눈발 탓에 사방은 한밤중처럼 어둑어둑했다. 위병소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히터가 웅웅거리는 소리 사이로 파고드는 그 규칙적인 파열음. 박철민 중사는 씹던 껌을 멈추고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옆에 서 있던 부사수 병사가 창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눈보라치는 잿빛 하늘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병사의 눈동자가 커졌다.
주. 중사님 헬기 소리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헬기. 면회 시간도 다 끝난 이 시간에 헬기가 뜰 일이 뭐가 있어? 너 귀 먹었냐? 제설차 지나가는 소리겠지. 안 그래도 오늘 눈 많이 와서 도로 닦아야 한다고 난리던데. 박 중사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제설차의 둔탁한 엔진음과는 달랐다. 그것은 고도를 급격하게 낮추며 자신들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오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그때였다. 퍼버버벙. 어둠을 찢고 강력한 탐조등 불빛이 위병소를 정통으로 비췄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의 빛기둥이 쏟아지자 박 중사는 비명을 지르며 팔로 눈을 가렸다. 아, 뭐야 씨발. 빛과 함께 폭풍이 몰아쳤다. 하늘에서 거대한 회전 날개가 공기를 찢어발기며 내려오고 있었다. 위병소 앞에 오래된 소나무들이 허리가 꺾일 듯이 휘청거렸고 바닥에 쌓여있던 눈들은 순식간에 하얀 안개가 되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위병소 유리창이 덜덜거리며 금방이라도 깨질 듯 요동쳤다. 그것은 단순한 착륙이 아니었다. 거의 추락에 가까운 다급하고 거친 강습이었다. 육중한 기체가 위병소 앞 아스팔트 바닥을 짓누르며 내려앉았다. 5분. 위병소 앞에 서 있던 시내는 그 거대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붉은 코트 자락과 긴 생머리가 미친 듯이 휘날렸지만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면회 시간 끝났다고 핑계 대기에는 아직 1분 남았군. 헬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이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굉음 속에서 한 사내가 뛰어내렸다. 정복도 전투복도 아닌 헐렁한 야전 상의를 대충 걸친 모습. 머리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힌 철모를 삐딱하게 쓰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제34보병 사단장 김영철이었다. 그는 헬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바닥의 빙판에 미끄러져 휘청거렸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어 보였다. 그는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위병소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의 뒤로 무장한 호위 병력들이 다급하게 따라붙었다. 박 중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창틀을 잡고 버텼다. 사단장님? 그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사람이 왜 하필 지금, 왜 여기에?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면회 시간이 늦었다고 쫓아내려던 여자 하나 때문에 사단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온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김 소장은 숨을 헐떡이며 시내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즉시 군화발 뒤꿈치를 딱 붙이며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굉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충성. 사단장 소장 김영철. 강신의 사령관님의 방문을 신고합니다. 사령관. 강신의. 그 단어들이 박 중사의 귀에 꽂히는 순간 시간은 정지했다. 박 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 못 들은 것이 분명했다. 술집 마담이라고 생각했던 저 여자가, 젖을 내놓고 영업 뛰러 왔냐고 비아냥거렸던 저 여자가, 사령관. 시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 소장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우아하게 올라가 눈썹 끝에 머물렀다. 절도 있고 완벽한 각도. 현역 시절 수만 번 반복했을 그 동작에는 숨길 수 없는 위험이 배어 있었다. 쉬어. 김 소장. 늦은 시간에 미안하군. 눈길이라 차가 막혀서 5분 정도 늦을 것 같더군. 그래도 위병소에는 정확히 마감 시간 전에 도착했네. 예. 감사합니다. 도착하셨으면 바로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이 눈보라 속에 서 계시게 하다니 제 불찰입니다.
김 소장은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그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707 시절 시내의 명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얼음 마녀 피의 여제.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적들의 시체조차 남지 않는다는 전설적인 인물. 심지어 최연소 여성 중장으로 예편한 전설 중의 전설이었다. 신혜는 고개를 돌려 위병소 안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 중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손가락을 까딱했다. 나오라는 신호였다. 김 소장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위병 조장,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내 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감히 누구 앞이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박 중사는 비틀거리며 위병소 문을 열고 나왔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거의 기어나오는 수준이었다. 눈 덮인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사단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면회 시간이 다 되어서. 닥쳐. 이 미친 새끼야. 시간이 문제냐? 내 놈이 뱉은 말을 기억 못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박 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술집 여자 영업, 기둥 서방. 하나하나가 즉결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망언들이었다. 박 중사는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도 아픈 줄 몰랐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복장이 너무 화려하셔서 민간인인 줄 알고. 민간인인 줄 알았더라. 신혜는 박 중사의 앞에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가죽 장갑 낀 손으로 박 중사의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렸다.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다. 그래, 민간인이면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건가?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의 대민 마인드가 고작 그 수준이야? 신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끓고 있었다. 나는 내 조카를 보러 왔을 뿐이다. 비록 폭설 때문에 늦어서 마감 직전에 도착했지만 정당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하려 했어. 그런데 자네는 규정을 핑계 삼아 나를 모욕하고 성희롱했지. 그건 단순히 나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야. 이 추운 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모든 장병의 명예에 똥칠을 한 거야.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5분 뒤에도 그 입이 열려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었지? 신혜는 잡고 있던 박 중사의 턱을 거칠게 놓았다. 박 중사는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틀렸어. 자네 입은 이제 다치게 될 거야. 영원히. 신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중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김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 소장. 예. 사령관님. 이자 헌병대로 넘겨. 군형법상 상관 모욕, 직권 남용, 민간인에 대한 협박 및 성희롱. 적용할 수 있는 건 모조리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해. 그리고 오늘 위병소 근무자 전원 근무 태만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헌병대 호출해서 압송하겠습니다. 헌병대. 뭐하고 있나? 이 새끼 당장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 뒤따라온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 중사를 제압했다. 박 중사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장군님,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장입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제발요. 처절한 비명과 함께 박 중사가 질질 끌려갔다. 눈밭 위로 그가 남긴 긴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신혜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김 소장이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령관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일이. 자네 탓만은 아니겠지.
하지만 오늘 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 물론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면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사령관님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면회실을 개방하겠습니다. 본청 귀빈실로 모실까요? 아니, 조카 녀석 꼴을 보니 귀빈실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이면 돼. 그냥 일반 면회실을 쓰게 해주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아, 알겠습니다. 역시 배려가 깊으십니다. 그럼 제가 직접 면회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식사는 최고급으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신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소장을 따라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영내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단순히 위병소에서의 불쾌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까 박 중사가 무심코 내뱉었던 조카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찌질한 놈. 단순히 군 생활에 적응 못하는 병사를 부르는 말일까? 아니면 그 뒤에 더 추악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707 시절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발달한 그녀의 육감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 면회는 단순히 얼굴만 보고 끝날 자리가 아님을 그녀는 직감했다. 면회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지만 방 안의 적막함보다는 시끄럽지 않았다. 김영철 소장의 호들갑 덕분에 마련된 면회실은 평범한 병사들이 쓰는 공용 공간이 아닌 간부들이나 귀빈을 위해 따로 마련된 독방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자 2판과 양념치킨, 그리고 민우가 좋아한다던 따뜻한 갈비탕까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기름지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강신혜는 식욕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문고리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끽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실례하겠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그림자. 헐렁한 주황색 활동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청년. 조카 최민우였다. 입대한 지 겨우 3달.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아야 정상일 시기였지만 민우의 얼굴은 해골처럼 퀭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껍질이 벗겨져 하얗게 터 있었다. 무엇보다 신혜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겁에 질린 초식동물의 눈. 민우야. 신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이 이름을 불렀다. 민우는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또 다른 짓이나 얼차려의 시작인 줄 아는 것처럼. 이 이모. 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다. 진짜 이모네. 와. 꿈인 줄 알았어. 행정반에서 면회라고 하길래 또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앉아. 날씨 춥지? 따뜻한 거 좀 먹자. 신혜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손을 이끌어 의자에 앉혔다. 민우는 테이블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이거 다 뭐야? 피자에 치킨에. 대박이다. 너 먹이려고 사왔지. 눈치 보지 말고 얼른 먹어. 맛있겠다. 민우는 허겁지겁 젓가락을 들었다. 갈비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이내 피자 한 조각을 집어 입안 가득 우겨 넣었다. 씹지도 않고 삼키는 수준이었다. 볼이 미어터지도록 음식을 밀어넣는 모습은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다. 신혜는 말없이 물컵을 밀어주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민우는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먹어. 누가 뺏어 먹니? 응. 아니, 너무 맛있어서. 부대밥이랑은 완전 다르네. 민우가 닭다리를 집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신혜의 매서운 눈썰미가 민우의 손등을 포착했다. 활동복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드러난 손목과 손등. 그곳은 엉망진창이었다.
단순한 겨울철 동상으로 튼 상처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친 물건에 긁히고 찍히고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터진 흔적들이 역력했다. 손톱 밑은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자연스럽게 부어 있었다. 잠깐. 신혜가 민우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 민우가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했다. 신혜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손목 위쪽으로 시퍼런 멍자국이 띠를 두르고 있었다. 누군가 밧줄이나 끈으로 강하게 결박했던 흔적, 혹은 군화발로 지식여 밟은 자국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신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이게 뭐야? 신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민우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시선을 피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작업하다가. 다들 이래. 겨울이라서. 거짓말하지 마. 이모가 군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작업 상처랑 구타 흔적을 구분 못할 것 같아. 신혜는 민우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자신을 보게 했다. 민우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솔직하게 말해. 누가 그랬어? 민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말하면 죽는다 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듯 했다. 민우야. 이모 알지? 이모 707 출신이야. 내가 말 안 해도 이 부대 뒤집어 엎어서 범인 찾아낼 수 있어. 하지만 내 입으로 듣고 싶어. 그래야 이모가 널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신혜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억눌러왔던 민우의 감정둑이 터졌다.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갈비탕 국물 위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모. 그래 말해봐. 행보관님이. 행정보급관? 상사?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김철수. 행보관님이. 매일 창고로 불러서. 불러서 뭐라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너 같은 고문관 새끼 때문에 중대 분위기 망친다고.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군화발로 차고. 장갑도 안 끼우고 제설 작업시키고. 민우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제는 엄마가 보내준 로션이 있었는데 냄새가 좋다면서 뺏어갔어. 돌려달라고 하니까. 군발이 새끼가 무슨 피부 관리냐 기집애처럼 군다면서 머리통을.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힘들어. 이모. 나 진짜 죽고 싶어. 신혜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다. 단순히 군기가 센 부대라고 생각했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건 군기가 아니었다. 범죄였다.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유린하고 착취하는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범죄. 신혜는 떨고 있는 민우를 안아주었다. 앙상해진 조카의 등뼈가 손끝에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아까 위병소에서 느꼈던 분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그 자식 지금 어디 있어? 아마 행정반 옆에 있는 휴게실에. 오늘은 당직이라. 알았어. 밥 먹고 있어. 다 식겠다. 신혜는 민우를 자리에 다시 앉히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휴지로 민우의 코를 풀어주었다. 어릴 때 해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신혜의 눈빛만은 달랐다. 민우야. 이모가 아주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밥 먹고 있어. 알았지? 이모, 어디 가려고? 사고 치면 안 돼. 우리 행보관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사단장님이랑도 친하대. 민우의 걱정스러운 말에 신혜는 싸늘하게 웃었다. 친하다라. 그 친분 오늘부로 작사를 내주지. 신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시퍼런 살기가 피어올랐다. 복도에는 김영철 소장의 보좌관인 대위가 대기하고 있었다. 신혜가 나오자 대위가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다. 충성.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신혜는 대위의 인사를 무시하고 차갑게 명령했다. 김 소장 연결해. 지금 당장. 대위는 신혜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허둥지둥 무전기를 꺼냈다. 사단장님, 강 장군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김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사령관님. 불편하신 점이라도. 김 소장. 자네 부대 행정보급관 중에 김철수라는 자가 있나? 김철수 상사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10년 넘게 근속한 베테랑입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베테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베테랑이라는 작자가 내 조카를 샌드백 취급하고 물품 갈취에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더군. 예. 그게 무슨. 긴 말 안 하겠네. 지금 당장 김철수 상사 그리고 해당 중대장, 대대장까지 싹 다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5분 준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행정반으로 쳐들어가서 그 자식 멱살 잡고 끌고 나올 테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김 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이었다. 지금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감히 사령관님 조카를. 제가 직접 박살을 내겠습니다. 아니, 자네는 구경이나 해. 박살은 내가 낼 테니까. 신혜는 무전기를 대위에게 던지듯 넘겨주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이 부대의 썩은 환부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혜는 눈을 맞으며 행정반 건물을 노려보았다. 불이 환하게 켜진 창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곳 어딘가에 자신을 왕이라 착각하는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 있을 것이었다. 기다려라. 내가 뺏어간 로션값 아주 비싸게 치르게 해줄 테니. 중대 행정반 옆 휴게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은 김철수 상사의 개인 왕국이었다. 병사들이 잠시 쉬어야 할 공간이었지만 실상은 김 상사의 전용 아지트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방 안은 후끈했다. 규정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설정된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큼지막한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끄어. 좋다. 김철수 상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배를 극적였다. 러닝셔츠 차림의 그는 한 손에는 캔맥주를, 다른 한 손에는 육포를 들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병사들에게서 압수한 컵라면과 과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보급품 관리라는 명목으로 빼돌린 것들이었다. 김 병장. 야, 물 안 가져오냐? 김 상사가 방문을 향해 소리쳤다. 잠시 후 안경 쓴 병장 하나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행보관님? 야, 임마. 내가 라면 물 끓이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와? 빠져가지고 씨. 죄송합니다. 취 사장에 물이 안 나와서 옆 중대까지 가서 받아오느라. 핑계는 확 그냥. 야, 저기 있는 거나 좀 발라봐라. 김 상사가 턱짓으로 테이블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용기에 로션이 하나 놓여 있었다. 어제 전입 신병 최민우의 관물대를 뒤지다 발견한 물건이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허브 향이 퍼졌다. 이야, 냄새 죽이네. 이거 꽤 비싼 거라며? 강남 아줌마들이나 쓰는 거라던데. 김 병장은 입술을 깨물며 로션통을 집어들었다. 민우가 어머니에게 선물 받았다며 아끼던 것이었다.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민우의 머리를 김 상사가 슬리퍼로 후려치던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다. 뭐해? 안 바르고. 내 등판에 좀 발라보라고. 요즘 피부가 거칠어서 원. 김 상사는 킬킬거리며 러닝셔츠를 걷어 올렸다.
두툼한 등 살이 출렁거렸다. 김 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로션을 짜서 김 상사의 등에 발랐다. 어우, 시원하다. 역시 비싼 게 좋아. 그 찌질한 최민우 놈 피부 호강시켜줘봤자 군 생활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 내가 대신 써주는 게 애국이지, 안 그러냐? 그렇습니다. 김 병장은 억지로 대답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이 부대에서 김 상사의 눈밖에 나면 남은 군 생활이 지옥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근데 오늘따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헬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김 상사는 TV를 보며 건성으로 물었다. 아, 사단장님께서 갑자기 순실을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영감탱이가 이 밤중에? 크리스마스에 할 일도 없나? 에이, 귀찮게 시리. 뭐 우리 중대까지 오겠냐? 위병소나 좀 털고 가시겠지. 김 상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육포를 씹었다. 그는 사단장 김영철 소장과 동양 출신이라는 이유로 꽤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몇 번의 감사 위기도 사단장의 비호 아래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갔던 그였다. 그때였다. 쾅 하고 휴게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아이씨, 깜짝이야. 어떤 놈이야? 김 상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벌떡 일어났다. 문 앞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중대장이 서 있었다. 행보관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연병장으로 집합하랍니다. 아니, 중대장님 노크도 없이. 누가 집합하랍니까? 대대장님입니까? 오늘 당직 사령이 누군데? 사단장님입니다. 아니, 사단장님이 모시고 온 분이. 아무튼 지금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완전 군장 찰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튀어오랍니다. 중대장의 다급한 태도에 김 상사는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는 입가에 묻은 육포 부스러기를 훔치며 투덜거렸다. 아니 무슨. 이 추운 날에. 알겠습니다. 옷만 좀 입고. 옷 입을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대장은 김 상사의 팔을 잡아 끌었다. 김 상사는 슬리퍼 바람에 야전상에 하나만 겨우 걸친 채 밖으로 끌려나갔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몰아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건물을 감싸고 있는 침묵이었다. 평소라면 왁자지껄했을 생활관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이미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몇 명의 인형이 서 있었다. 대대장, 작전장교 그리고 사단장 김영철 소장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김 소장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두웠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김 상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가 김 소장 앞에 섰다. 충성. 행정보급관 상사 김철수 집합했습니다. 김 소장은 대답 대신 김 상사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김 상사,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예. 사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인형이 걸어 나왔다. 붉은 코트 대신 검은색 군용 우위를 어깨에 걸친 여자.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주변의 눈보라를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다. 강신혜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 상사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함께 뽀드득, 뽀드득 울렸다.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았다. 김 상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민간인? 하지만 사단장이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걸 보면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 자네가 김철수인가? 신혜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세되어 있었다.
너무나 차가워서 오히려 뜨겁게 느껴지는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김 상사가 되물었다. 신혜는 대답 대신 김 상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코끝에서 은은한 허브 향이 났다. 민우의 로션 냄새였다. 신혜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냄새 좋네. 그거 자네 건가? 아, 이거 말입니까? 예, 제가 쓰는 겁니다만. 김 상사는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다.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병장을 갈랐다. 김 상사의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다. 뺨이 불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뒤늦게 밀려왔다. 김 상사는 비명을 지르며 뺨을 감싸 쥐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신혜의 발이 김 상사의 명치를 걷어찼다. 퍽, 컥. 김 상사는 숨도 못 쉬고 눈밭에 뒹굴었다. 위액이 넘어올 것 같은 고통에 몸이 새우처럼 굽어졌다. 에이, 이게 무슨... 신혜는 쓰러진 김 상사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녀의 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 조카 로션 빼서 바르니까 피부가 좀 고와지던가? 조카? 김 상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조카? 로션? 설마. 최민우? 그 찌질한 놈의 이모. 내 조카 최민우. 그 아이 손등을 걸레짝으로 만들어 놓고 자네는 여기서 따뜻하게 술 처마시고 있었나? 아주 살판났네, 김철수 상사. 신혜는 잡고 있던 머리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김 소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김 소장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신혜는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김 상사의 면전에 뿌렸다. 눈바람에 종이들이 흩날렸다. 김 상사는 흐릿한 눈으로 종이를 보았다. 그것은 부대 비품 횡령 내역,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 투서, 그리고 민우가 쓴 마음의 편지 사본이었다. 읽어. 신혜가 명령했다. 내 제명이 뭔지, 내가 왜 오늘 여기서 군 생활을 끝장내야 하는지. 큰 소리로 읽어. 김 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저 여자의 살기만이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읽으라고 했어. 신혜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다. 김 상사는 엉엉 울며 종이에 적힌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상사 김철수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 병사들의 물품을 갈취하고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하지만 신혜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 썩어 빠진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본보기가 필요했다. 목소리가 작다. 사단장, 대대장, 그리고 전 병력이 들을 수 있게 더 크게 읽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내 입으로 만천하에 고해. 신혜는 차가운 눈으로 김 상사를 내려다보았다. 쥐새끼가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꼴. 그녀는 오늘 밤 이 연병장을 정의의 심판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김 상사가 흘리는 식은땀과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 행정반 창문 너머로 수많은 병사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연병장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발보다 더 시리고 매서운 것은 강신혜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김철수 상사를 내려다보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 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 뭉치를 쥐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글자를 읽어야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안 읽나? 신혜의 낮은 목소리가 김 상사의 고막을 때렸다. 읽겠습니다.
상사 김철수는 병영식당에 납품되는 부식용 돼지고기를 매주 5kg씩 빼돌려 외부 식당에 되팔았으며 김 상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연병장 주변을 에워싼 어둠 속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생활관 창문마다 병사들이 다닥다닥 붙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김 상사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처량한 죄인에 불과했다. 목소리가 작다. 내가 돼지고기를 훔쳐다 팔아먹을 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 갔나? 더 크게. 저기 생활관 끝에 있는 이등병까지 다 들리게 복창해. 상사 김철수는 부식용 고기를 빼돌려 사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용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고 남은 기름을 김 상사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횡령, 배임, 가혹행위, 금품 갈취.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죄목들은 그가 군인이라기보다 시정잡배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영철 사단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단순히 병사들을 괴롭힌 수준인 줄 알았는데 부대 운영비까지 건드린 대형 비리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사단장으로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런 죽일 놈이. 야, 너 내가 믿고 맡겼더니 뒤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었어? 김 소장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김 상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소리와 함께 김 상사가 옆으로 픽 쓰러졌다. 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닥쳐.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감히 군수 물자를 건드려? 김 소장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신혜는 그 꼴불견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만. 쇼는 그쯤 하지. 신혜의 한마디에 김 소장이 동작을 멈추고 쭈뼛거렸다. 신혜는 쓰러진 김 상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은색으로 번뜩이는 잭나이프였다. 김 상사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자, 장군님. 칼은 왜? 겁먹지 마. 더러운 피 묻힐 생각 없으니까. 신혜는 김 상사의 야전 상해깃을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칼날을 들이댔다. 찍 하는 섬유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가 베어낸 것은 김 상사의 목이 아니라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이었다. 상사라는 계급장이 눈밭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김철수. 너는 오늘 이 시간부로 군인이 아니다. 신혜의 선고가 내려졌다. 너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힘없는 병사들을 핍박하고 내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다.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힌 죄. 그 대가는 혹독할 거다. 신혜는 김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 소장. 행정 절차는 자네가 밟아. 즉시 보직 해제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육군교도소로 이송해. 그리고 파면 조치해서 연금 수령 자격 박탈시키고. 퇴직금? 어림도 없지. 횡령한 금액 국고 환수 조치까지 완벽하게 끝내. 명심하겠습니다.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습니다. 헌병대, 뭐하냐? 이 범죄자 새끼 당장 끌고 가. 헌병들이 달려들어 김철수의 양팔을 꺾어 올렸다.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이건 무효야. 사단장님, 제가 바친 게 얼만데 이러십니까? 장군님, 제발요. 우리 애가 대학생입니다. 등록금 내야 합니다. 김철수는 발악했다. 자신이 바친 뇌물 이야기까지 꺼내며 물귀신 작전을 쓰려 했다. 김 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희 맘마가. 제갈 물려. 빨리 차에 태워. 헌병들이 김철수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갔다.
눈밭에는 그가 끌려간 자국과 함께 찢어진 계급장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처절한 몰락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아까와는 달랐다. 공포가 거치고 난 뒤의 후련함,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의 묘한 고요함이었다. 시내는 찢어진 계급장을 군화발로 꾹 밟았다. 그리고 비벼 껐다. 마치 담배꽁초를 끄듯이. 중대장, 대대장 앞으로. 시내의 호출의 뒤에 서 있던 두 장교가 화들짝 놀라 튀어나왔다. 충성, 중대장 대위 이민석, 충성, 대대장 중령 박성훈. 두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김 상사가 끌려가는 꼴을 봤으니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몰랐나? 시내의 질문은 짧았다. 그게. 행보관이 워낙 치밀하게. 중대장이 변명을 하려다 시내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이다. 어느 쪽이든 지휘관 자격 미달이야. 시내는 그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조카가 뺨을 맞고 로션을 뺏길 때 너희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나? 행정반 옆방에서 벌어지는 일도 모르는 놈들이 전쟁 나면 적의 침투는 어떻게 막을 셈이지?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김 소장. 이 친구들도 징계위원회 회부해. 지휘 감독 소홀. 그리고 내 조카가 소속된 중대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는지 낱낱이 파헤쳐.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 소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시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응징은 끝났다. 썩은 환부는 도려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불이 켜진 면회실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작아진 아이,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장군 강신혜가 아닌 이모 강신혜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면회실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확 끼쳐왔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신혜가 들어오자 민우가 벌떡 일어났다. 이모. 민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고함, 김 상사의 비명, 그리고 군화 발소리를 모두 들은 모양이었다. 신혜는 말없이 민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밖에서 묻어온 찬 기운이 민우에게 전해졌지만 민우는 피하지 않았다. 밥은? 다 먹었어? 아니, 잘 안 넘어가서. 테이블 위를 보니 갈비탕에는 하얗게 기름이 껴 있었고 피자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신혜는 씁쓸하게 웃었다. 미안해. 이모가 밥 먹는데 소란을 피웠네. 아냐. 저기 이모. 행보관님은 어떻게 됐어?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군대라는 곳이 참 웃겨. 계급장 하나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아저씨일 뿐인데 그게 달려있을 땐 왜 그리 무서운지. 신혜는 의자를 끌어당겨 민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철수 상사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으러 갔어. 아주 오랫동안 춥고 외로운 곳에서 반성하게 될 거야. 진짜? 다시는 안 와? 응.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해. 그리고 너를 괴롭히던 그 누구도 이제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중대장, 대대장에게도 엄포를 놓았으니까. 민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안도감,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얼떨떨함. 그동안 억눌려왔던 공포가 해소되면서 다리가 풀리는지 털썩 주저앉았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우야. 신혜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등, 찢어진 상처들이 신혜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연고를 꺼냈다.
아까 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샀던 최고급 상처 치료제였다. 손 줘봐. 신혜는 민우의 손등에 연고를 듬뿍 발라주었다. 차가운 연고가 상처에 닿자 민우가 움찔했다. 아파? 아니, 시원해. 신혜는 정성스럽게 연고를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이모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아니? 단순히 내가 내 조카라서가 아니야. 민우가 젖은 눈으로 신혜를 바라보았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가장 명예로워야 하고 가장 강해야 해. 그런데 그 힘을 약한 사람, 내 부하를 괴롭히는 데 쓰는 건 군인이 아니야. 양아치지. 이모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살았어. 내 후배들이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 신혜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민우야. 너는 피해자야. 내가 약해서 내가 못나서 당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어깨 펴. 응. 알았어.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약속해. 나중에 내가 선임이 되고 분대장이 되면 절대 저런 쓰레기 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후임들 따뜻하게 챙겨주고 억울한 일 없게 만드는 진짜 군인이 되겠다고. 민우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난 절대 안 그럴게. 이모처럼. 멋있는 군인이 될게. 그래. 그거면 됐다. 신혜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까까머리의 까칠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어리기만 했던 조카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대견하고 짠했다. 이제 밥 먹자. 다 식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힘을 내지. 이모가 갈비탕 다시 데워달라고 할까? 아니야, 그냥 먹을래. 이모랑 같이 먹으면 다 맛있어. 민우는 씩씩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굳어버린 피자를 한 입 베어 무는 민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미소가 아니라 안도와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시간은 밤 9시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신혜는 민우를 생활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이모. 여기까지 온 것도 고마운걸. 혼자 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안 무서워. 민우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초식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목격한 소년의 눈에는 작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래. 씩씩하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이모 번호 알지? 응. 707 어른마녀. 민우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신혜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까불기는. 들어가 봐. 감기 걸리겠다. 이모 조심해서 가. 진짜 고마워. 충성. 민우가 어설프지만 진지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신혜는 정석대로 칼 같은 각도로 답례를 했다. 충성. 민우가 행정반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신혜는 몸을 돌렸다. 위병소 앞에는 김영철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가시는 겁니까, 사령관님? 오늘 고생했네. 본의 아니게 자네 부대를 들쑤셔놨군. 아닙니다. 덕분에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대 관리하겠습니다. 그 말 믿어보지. 민호 잘 부탁하네.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군인답게 생활할 수 있게만 해줘. 걱정 마십시오. 제 명예를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신혜는 차에 올랐다. 시동이 걸리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눈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하얗게 덮인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신혜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누군가는 싸워야 하고 누군가는 분노해야 지켜질 수 있음을.
그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메리 크리스마스 민우야. 차가운 겨울밤 707 출신 최연소 여성 중장의 성탄절은 그렇게 뜨겁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아직 세상에는 뜯어내야 할 썩은 계급장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밤새 내리던 눈도 그치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는 제설차들이 뿌려놓은 염화칼슘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다. 강신혜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조카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부대 내의 썩은 환부를 도려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707 시절부터 단련된 그녀의 직감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뒷목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뭔가 개운치 않았다. 김철수 상사가 연병장에서 읽어내려갔던 죄목들. 횡령한 부식과 기름의 양은 일개 상사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했다. 매주 5kg의 고기, 드럼통 단위의 기름. 이걸 부대 밖으로 빼돌리려면 위병소를 통과해야 하고 장부가 조작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밖에서 이걸 받아주는 확실한 장물아비가 있어야 한다. 김 상사 혼자 벌인 일이라고. 사단장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그때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휴대폰 진동이 웅웅거렸다. 발신자 이름은 박 실장. 현역 시절 그녀의 전속 부관이었고 지금은 민간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믿음직한 후배였다. 박 실장.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사령관님, 아니 누님. 부탁하신 김철수 상사 뒷조사 결과가 좀 흥미로워서요. 그냥 넘기기엔 찜찜해서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신혜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역시 뭔가 있었다. 말해봐. 김철수 그 양반 통장 내역이 아주 화려합니다. 군인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 못할 씀씀이도 그렇지만 매달 말일마다 정체불명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칠성유통이라는 법인 계좌인데 겉으로는 식자재 납품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회사 대표가 지역 조폭 출신이라는 겁니다. 일명 독사라고 불리는 장두식이라는 자입니다. 독사. 이름부터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그래서? 김철수가 빼돌린 고기랑 기름 전부 이 칠성유통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장두식이라는 자가 해당 부대 연대장, 그러니까 대령급 장교랑 골프 회동을 자주 갖는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신혜는 핸들을 꽉 쥐었다. 그림이 그려졌다. 김철수 상사는 그저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그 뒤에는 지역 조폭과 결탁한 더 높은 계급의 군인들이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김철수가 연병장에서 내가 바친 게 얼만데라고 발악했던 것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던 셈이다. 박 실장. 그 칠성유통 위치 지금 당장 내비게이션으로 쏴. 예. 누님, 설마 지금 바로 가시게요? 위험합니다. 거긴 민간인 구역이고 상대는 조폭입니다. 차라리 헌병대나 경찰에 정보를 넘기시는 게. 헌병대? 부대 연대장이 껴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 꼬리 자르기로 끝나겠지. 김철수 하나 구속시키고 위에서는 몰랐다 하면서 유유히 빠져나가겠지. 난 그런 꼴 못 봐. 신혜의 목소리에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내 조카가 당한 고통의 뿌리가 거기까지 닿아 있다면 그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지. 주소 보내. 지금 바로 차 돌릴 테니까. 하. 역시 못 말리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치 전송했습니다. 대신 절대 총기 사용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민간인 상대로 큰일 납니다. 걱정 마. 쓰레기 치우는데 총알은 아까우니까. 신혜는 전화를 끊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거칠게 유턴했다. 서울로 향하던 붉은 미등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깔린 지방 국도를 향해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뻗어나갔다.
1시간 뒤 시내의 차는 인적 드문 외곽의 낡은 창고 단지에 도착했다. 녹슨 철문 위로 칠성유통이라는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비릿한 고기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시내는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차에서 내렸다. 붉은 코트를 벗어 뒷좌석에 던져두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셔츠와 슬랙스 차림으로 몸을 풀었다. 가죽 장갑을 고쳐 끼는 그녀의 손길에서 딱딱 하는 뼈마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정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입구에는 덩치 큰 사내 둘이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아, 오늘 들어온 물건 상태 왜 이러냐? 김 상사 그 새끼 요즘 좀 소홀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한테 말씀드려서 손 좀 봐야지 원. 그들은 김철수의 구속 사실을 아직 모르는 듯 했다. 시내는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깼다. 뭐야, 저 아줌마는? 사내 하나가 담배꽁초를 튕기며 시내를 가로막았다. 험상궂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였다. 아줌마, 여기 고기 사는 데 아니야. 길 잘못 들었어. 썩 꺼져. 시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장두식 사장 있나? 사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 이 여자가 미쳤나? 우리 형님 함자를 막 부르네. 야, 그냥 보내지 말고 좀 놀다 보낼까?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시내에게 손을 뻗었다. 그 더러운 손이 시내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시내의 발차기가 사내의 턱에 정확히 꽂힌 것이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 위로 처박혔다. 뭐야 이년.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놀라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가 칼을 펼치기도 전에 시내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컥. 숨이 턱 막힌 사내가 무릎을 꿇자 시내는 가볍게 그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았다. 그리고 칼날을 접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사장실 어디야? 시내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의 머리채를 잡고 물었다. 아, 안쪽. 2층. 시내는 사내를 기절시키고 창고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10여 명의 사내들이 화투판을 벌이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군부대 마크가 찍힌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확실한 물증이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오자 왁자지껄하던 창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구냐 너? 가운데 앉아있던 뱀 문신이 목까지 올라온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독사 장두식이었다. 시내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장무라비 잡으러 왔다. 내 놈들 꼬리가 너무 길어서 밟혀 죽겠더라고. 창고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독사 장두식은 씹고 있던 오징어를 바닥에 뱉으며 시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장무라비.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년이. 야,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잡상이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장두식의 손짓의 주변에 있던 10여 명의 건달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그들의 눈빛에는 흉포함이 가득했다. 보통 여자라면 그 기세에 눌려 주저앉았겠지만 시내는 오히려 가볍게 목을 좌우로 꺾으며 몸을 풀었다. 말이 기네. 오늘 좀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자. 시내의 도발에 건달 하나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붕. 쇠파이프가 시내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하지만 시내는 그 궤적을 이미 읽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달려든 건달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퍽. 시내의 팔꿈치가 건달의 턱을 올려쳤다. 건달은 혀를 깨물며 뒤로 넘어갔다. 시내는 쓰러지는 건달의 쇠파이프를 낚아챘다.
이제 무기는 그녀의 손에 있었다. 다음. 시내의 차가운 선언에 건달들이 멈칫했다.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다. 그제야 그들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두식이 뒤에서 고함을 질렀다. 뭐해? 병신들아. 여자 하나 못 잡고 다 덤벼. 죽여서라도 끌고 와. 보스의 명령에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시내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다대일 전투. 707 시절 밥 먹듯이 했던 훈련이었다. 그녀에게 이 정도는 몸풀기 수준도 안 되었다. 깡, 까강. 쇠파이프와 강목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시내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공격을 흘려보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를 타격하고 관절을 꺾고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다. 아, 내 다리. 크악. 비명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에는 끙끙 앓는 건달들이 즐비했다. 시내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찌그러진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졌다. 이제 남은 건 장두식과 그의 측근 2명뿐이었다. 장두식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품 안에서 사시미 칼을 꺼내 들었다. 너 정체가 뭐야? 경찰? 검찰? 대한민국 예비역. 시내는 짧게 대답하며 천천히 장두식을 향해 걸어갔다. 그 군용 박스들 그리고 내놓은 금고에 있을 이중 장부. 그거 가지러 왔다. 군인들 등쳐먹고 내 조카 같은 애들 굶기면서 배 불리니까 좋던가. 이 씨발. 뚫린 입이라고. 장두식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조폭 보스답게 칼 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시내의 복부를 스치듯 지나갔다. 셔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시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장두식의 손목을 노렸다. 칼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 시내는 반사적으로 장두식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다. 우드득. 으악.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장두식이 칼을 놓쳤다. 시내는 놓치지 않고 장두식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린 뒤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아까 그 기세는 어디 갔나? 독살하더니 지렁이만도 못하네. 시내는 장두식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다. 장부 어디 있어? 몰라. 배째. 그래? 배를 째는 건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리는 건 꽤 잘해. 시내가 장두식의 검지 손가락을 잡고 천천히 뒤로 꺾었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저기, 사무실 책상 밑 금고. 비밀번호는 7788이야. 장두식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술술 불었다. 시내는 그를 기절시키고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밑 금고를 열자 현금 다발과 함께 두툼한 장부 하나가 나왔다. 시내는 장부를 펼쳤다. 예상대로였다. 김철수 상사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 위로 줄줄이 엮인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윗줄 가장 많은 액수가 적힌 이름. 제34사단 일연대장 대령 최무성. 시내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연대장. 부대의 살림을 책임지고 병사들을 보살펴야 할 지휘관이 민간 조폭과 결탁해 군수 물자를 팔아먹고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다. 시내는 휴대폰을 꺼내 장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박 실장에게 전송했다. 박 실장 확인했지? 원본은 내가 챙겨간다. 이 자료 국방부 조사본부랑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 동시에 뿌려. 내일 아침 뉴스 일면은 이걸로 도배한다. 와우. 대여 중에서도 특대여를 낚으셨네요. 누님, 뒷감당 괜찮으시겠어요? 저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감당? 그건 그놈들이 해야지.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린 건 내가 아니라 그놈들이야. 시내는 장부를 품에 넣고 창고를 나섰다.
바닥에는 여전히 신음하는 건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시내는 피식 웃었다. 오늘 밤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란 덕분에 내일부터 민우와 다른 병사들은 조금 더 따뜻하고 배부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이 더러운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자 연대장 최무성을 끌어내리는 것뿐이었다. 서울로 가는 길 대신 그녀의 차는 다시 부대 방향으로, 아니 정확히는 연대장 관사가 있는 군인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다. 밤은 아직 길었다. 군인 관사가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는 적막에 쌓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눈 쌓인 화단을 비추고 있었고 대부분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101동 1001호 연대장 최무성 대령의 관사 거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최 대령은 고급 양주를 언더락 잔에 따르며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거렸다. 아까부터 독사 장두식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이 새끼가. 돈 먹을 땐 넙죽넙죽 받더니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오늘 밤 부대에 사단장이 들이닥쳐 김철수 상사를 잡아갔다는 보고는 받았다. 하지만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김철수는 꼬리일 뿐이고 자신은 몸통이었다. 꼬리가 잡혔다고 몸통까지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사단장 김영철 소장과는 골프도 치고 사우나도 같이 다니는 사이가 아니던가. 적당히 로비하고 김철수 선에서 모든 걸 덮어 씌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다. 최 대령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누구야? 이 시간에. 그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코트 차림의 여자였다. 화면이 어두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누구요? 문 열어. 최무성.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서늘했다. 반말이었다. 최 대령의 미간이 구겨졌다. 뭐야? 당신 누구야? 어디서 감히 연대장 관사에 와서 행패야? 장두식이가 안부 전해달라더군. 7788 금고 비밀번호와 함께. 그 한마디에 최 대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두식? 금고? 비밀번호? 그것은 오직 자신과 장두식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강신혜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검은 셔츠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서는 화약 냄새 대신 비릿한 쇠 냄새가 났다. 나 당신. 정체가 뭐야? 독사는? 장두식이는 어떻게 됐어? 최 대령이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신혜는 대답 대신 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장두식은 지금쯤 병원에서 뼈를 맞추고 있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콩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겠지. 자, 이제 내 차례다. 최 대령은 장부를 낚아채 펼쳐보았다. 자신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뇌물 액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 장부가 공개되면 옷을 벗는 건 물론이고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도끼가 서렸다. 어차피 이 여자 혼자다. 이 장부만 없애면 그리고 이 여자만 입 다물게 하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눈알을 굴리다 거실 구석에 세워진 골프채를 발견했다. 드라이버였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굴러먹던 첩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최 대령이 골프채를 움켜쥐고 신혜를 노려보았다. 이거 내놔. 그리고 너도 여기서 못 나간다. 붕.
최 대령이 힘껏 골프채를 휘둘렀다. 쇳덩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흉흉했다. 하지만 신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골프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그녀의 왼손이 궤적을 그리며 최 대령의 손목 안쪽을 파고들었다. 동시에 오른 손바닥이 최 대령의 턱을 강타했다. 퍽, 컥, 단 일격이었다. 최 대령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골프채가 허공을 날아 바닥에 뒹굴었다. 신혜는 비틀거리는 최 대령의 멱살을 잡고 거실 소파로 내동댕이 쳤다. 호랑이 굴. 웃기지도 않는군. 여긴 그냥 도둑놈 소굴이야. 신혜는 소파에 널브러진 최 대령의 명치를 무릎으로 눌렀다. 으헉. 살려줘. 내가 돈 줄게. 얼마면 돼? 그 장부에 적힌 거 2배로 줄게. 최 대령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조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신혜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돈? 내 놈이 빼돌린 그 돈이 병사들 밥그릇에서 나온 거야. 추운 겨울에 떨면서 나라 지키는 애들 고기 반찬이고 난방비라고. 그걸 처먹고 배가 부르던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 동기가 국방부에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알면. 알지. 쓰레기. 신혜는 최 대령의 말을 자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스피커폰을 켜자 건너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과장입니다. 현장 급습했습니다. 문 여십시오. 동시에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헌병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 사색이 된 김영철 사단장의 모습도 보였다. 최 대령, 자네가 정말. 김 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장부와 골프채, 그리고 제압당한 최 대령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소장. 자네 부하 관리 능력은 정말 낙제점이군. 연대장이 조폭이랑 손잡고 군수품을 팔아먹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신혜는 무릎을 떼고 일어났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최 대령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사단장님, 도와주십시오. 최 대령이 발악했지만 김 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미 증거는 명백했고 신혜가 국방부 직속 수사팀을 직접 불렀다는 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다. 끌고 가. 아주 탈탈 털어서 10원 한 장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어.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최 대령은 신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신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다. 새벽의 푸른 빛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긴 밤이었다. 위병소에서의 실랑이부터 시작해 김철수 상사의 구속, 조폭 소탕, 그리고 연대장의 체포까지. 하룻밤 사이에 폭풍처럼 몰아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령관님, 면목 없습니다. 김 소장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사과할 대상이 틀렸어. 나한테 하지 말고 자네가 지휘하는 병사들에게 하게. 그리고 민우. 신혜는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현관을 나섰다. 내일부터 부대 밥상에 고기 반찬 제대로 올라오는지 지켜보겠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비릿한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정의 구현. 거창한 말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찾는 일이었다. 밥은 병사에게, 도둑놈은 감옥으로. 그 단순한 이치를 바로잡는데 참 긴 시간이 걸렸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렀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 가고 지리산 자락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부대 울타리 너머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연병장의 눈은 녹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주말 면회실 앞은 가족과 연인을 만나러 온 면회객들로 북적였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강신혜가 서 있었다.
붉은 코트 대신 가벼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그녀는 훨씬 편안해 보였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매도 한결 부드러웠다. 이모. 저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혜가 고개를 돌렸다.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한층 늠름해진 표정의 청년이 뛰어오고 있었다. 최민우였다. 계급장은 어느새 작대기 2개, 일병으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 민호 일병 달더니 더 멋있어졌네. 신혜가 활짝 웃으며 민우를 맞이했다. 민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그 동작에는 예전에 주눅든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잘 지냈어?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놀랐잖아. 서프라이즈지.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밥은? 잘 먹고 있고? 그럼. 요즘 우리 부대밥 진짜 잘 나와. 오늘 점심에도 제육볶음 나왔는데 고기가 산더미였어. 애들이 다 이모 덕분이라고 난리야. 민우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김철수 상사와 최무성 대령이 구속된 후 부대에는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었다. 횡령되었던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면서 식단 질이 급격히 좋아졌고 병영 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되었다. 신혜는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유부초밥, 그리고 과일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손 좀 보자. 신혜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지난 겨울 찢어지고 터져서 엉망이었던 손등은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다. 굳은 살이 박여 조금 투박해졌지만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성실함의 훈장이었다. 다행이다. 흉터 안 남아서. 이제 작업할 때도 장갑 꼭 끼게 해. 간부님들도 엄청 챙겨주시고. 분위기 진짜 좋아졌어. 민우는 김밥을 입에 넣으며 오물거렸다. 참, 그 소식 들었어? 김철수 상사 징역 5년 나왔다며? 연대장은 7년이고. 그래. 죄 지은 만큼 받는 거지. 그리고 그 장두식이라는 조폭놈도 조직 와해되고 구속됐어. 이제 나쁜 놈들은 다 청소됐다. 진짜 영화 같다, 우리 이모. 707 전설 맞네. 민우가 존경 어린 눈빛으로 신혜를 바라보았다. 신혜는 피식 웃으며 민우의 어깨를 툭 쳤다. 전설은 무슨. 그냥 조카 바보 이모지. 두 사람은 벚꽃잎이 날리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훈련 이야기,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는 고민, 저녁하면 뭐 할지 같은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 지난 겨울 공포에 떨며 눈물 젖은 피자를 먹던 그날과는 천지 차이였다. 민우야. 응? 군 생활 힘들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니까. 신혜의 질문에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지. 춥고 덥고 졸리고. 가끔은 집에 가고 싶고. 민우는 씩 웃었다. 근데 견딜만해.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 내 옆에 전우들도 있고 밖에서 나 응원해주는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가 신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게 꽤 멋진 일이더라고. 이모가 왜 평생 군복을 입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신혜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어리기만 했던 녀석이 어느새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다 컸네 내 새끼. 그럼 이모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당연하지. 이제 707 어른 마녀 조카답게 특급 전사도 따고 분대장도 달 거야. 지켜봐줘.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아쉬운 표정의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신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돗자리를 정리했다. 들어가. 다음 휴가 때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이모도 조심해서 가. 진짜 고마워 항상. 민우는 다시 한번 거수 경례를 했다. 각이 딱 잡힌 절도 있는 경례였다.
신혜도 마주 경례했다. 충성. 민우가 씩씩하게 생활관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신혜는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부대를 빠져나오는 길, 백미러 속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 평화롭게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겨울의 폭풍은 지나갔다. 썩은 가지를 잘라낸 자리에는 새살이 돋았고 그 땅은 더욱 단단해졌다. 신혜는 창문을 열었다. 향긋한 꽃내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고쳐 썼다. 이제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가 정의를 위협하고 약자를 괴롭힌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다시 붉은 코트를 입고 나타날 것이다. 707 출신 최연소 여성 중장 강신혜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만 지금은 이 평화로운 봄을 만끽할 시간이었다. 차는 벚꽃 터널을 지나 뻥 뚫린 도로를 향해 시원하게 내달렸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참으로 좋은 날이었다.